안녕하세요. 저는 일란성 쌍둥이 딸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딸들이 이제는 중학생이 돼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둘이 같이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 저렇게 컸나 싶으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두 딸을 혼자 키우면서 이런저런 일에 시달리다 보니 힘에 부쳐서 한때는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도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 가정이 생긴다면 끝까지 가정을 잘 지킬 것이라는 다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머니는 저를 항상 방치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봐도 보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저에게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친할머니가 많이 돌봐주셨습니다. 자주 저희 집에 와서 제 밥도 챙겨주시고는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신 건지 듣지는 못했지만 어머니는 이혼 후에 저를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중장비 기사 일을 하시며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시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자주 와주셨지만 혼자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혼자서 밥도 해먹고 이런저런 반찬도 혼자서 해먹으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도 대견해 하셨습니다. 우리 경이가 이 반찬을 다 한 거라고? 응, 아빠. 나 잘하지? 맛있어? 그래, 너무 맛있다. 아이고,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슨 요리를... 불 쓸 때 항상 조심하고. 아빠가 미안해. 아니야. 할머니 옆에서 내가 많이 배웠어. 요리하는 거 재밌어. 나 빵 좋아하잖아. 나중에 빵가게 하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그래?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그렇지만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시고 난 후에 더 이상 중장비 기사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배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벌어서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맛있는 걸 사드릴 때마다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이 돼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둘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 무렵에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저에게 남자를 하나 소개해줬어요. 저보다는 5살이 많은 남자였는데 택시 운전기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더분한 인상에 배려심 넘치는 행동이 저를 그 사람에게 빠져들게 만들었어요. 경희씨가 만든 빵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제가 빵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음에 제가 만들어서 가져다 드릴게요. 정말요? 그럼 우리 다음에도 만나는 거예요? 그럼요. 왜요? 싫으세요? 아니요. 너무 좋죠. 그렇게 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 본인은 홀어머니와 살았는데 어머니가 사치가 심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 그때쯤에는 아예 연을 끊다시피 하고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나 어릴 때부터 분식집 아르바이트하고 배달일 하면서 돈 벌었어. 엄마는 맨날 술만 마시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 아버님은? 아버지는 나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엄마가 다 탕진했어. 엄마는 나한테 밥 한 번 차려준 적이 없어.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나는 엄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었어. 내가 처음 월급 탄 날이었는데 엄마가 그 월급을 다 달라고 하는 거야. 다? 그걸 뭐에다 쓰시려고? 갖고 싶던 명품 가방이 있었나 봐. 내 월급 다 가지고 가더니 가방을 사더라. 나는 정말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었는데 엄마는 고생했다는 말도 없이 항상 그런 식이었어. 당신 마음고생이 심했겠네.
집세 낼 돈도 없는데 자꾸 낭비하고 사치만 부리니까 내가 22살 되던 해에 집을 나와버렸지. 그리고 명절에만 가끔씩 만나면서 지내. 나랑 결혼하면 시댁은 없다시피 하고 살아도 돼.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래? 아니야. 우리 엄마랑 엮이면 고달퍼져. 내가 아들인데도 이런 소리 할 정도면 말 다 했지. 혹시나 너한테 이상한 짓 할까봐 내가 미리 말해두는 거니까 조심하자. 어차피 내가 차단하기는 하겠지만. 그래, 알았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지 궁금하긴 했어요. 저희 아버지와 함께 상견례를 하기 위해 만났을 때 그때 조금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 30분이나 늦게 도착해서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자리에 철푸덕 앉아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치장한 시어머니가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봤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저 먼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말에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선언하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얘 집 해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단은 어떻게 해줄 생각이에요? 그런 건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들 키운 값은 받아야지. 그 말에 저희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예. 그럼 뭐 원하시는 예단이라도 있으실까요? 내가 많이도 아니고 한 1,500만 주면 알아서 할게요. 이미 남편과 저는 대출을 받아서 결혼할 집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결혼하면서 예물 예단 등은 생략하기로 말을 맞춰뒀는데 집도 안 해주고 남편에게 결혼 비용도 한 푼 주지 않은 예비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큰 돈을 요구하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어머니, 예물은 그에 맞춰서 해주실 건가요? 예물? 그걸 왜 줘? 예물로 침구 세트는 내가 해줄 수 있겠다만. 근데 그걸 꼭 해줘야 돼? 내가 아들 키운 돈 받겠다는데 그게 뭐? 아들 키운 값이요? 말씀이 좀...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저희 아버지를 보고 말했습니다. 따님분이 야무지네요. 아주 따박따박 따지고 드는 걸 보니까. 예비 시모가 그렇게 말했고 아버지가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시자 옆에서 난감해하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나중에 저랑 따로 말씀 나눠요. 예, 너까지 왜 이래? 남의 귀한 아들 데리고 가는데 그 정도는 내가 받아야지. 그 말에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경희 아버님에게 당장 사과하세요. 제가 그렇게 아무 말씀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 드렸잖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주머니에 뒀던 술을 한 잔 원샷으로 마시더니 남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나 네 엄마야.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 되먹지도 않은 말을 해.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도 제 아버지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말리고 난 후에 남편을 다독여주며 시어머니에게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비 사위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네요. 제가 어떻게든 예물비는 마련해 드릴 테니까 그만하시죠. 아이고, 사돈분이 말이 통하네. 그래요. 그럼 제가 계좌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결혼식장에서 봬요. 나는 할 말 다 했으니까 이만 가봐야겠다. 피곤하네. 현철이 너 똑바로 해.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유유히 상견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저희 아버지에게 그 돈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어떻게든 어머니 설득할게요. 무리해서 예단비나 뭐니 주실 필요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네. 자네 어머니 보니까 그 돈 안 주면 앞으로 두 사람 결혼한 뒤에도 괴롭힐 것 같은데
내가 그 돈 해주면 뭐 두 사람 귀찮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시겠지. 걱정 말게.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아버님,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저희 아버지 앞에서 쩔쩔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상견례 전에 남편이 저에게 본인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걸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이해한다고 남편을 위로해줬어요. 그렇게 결혼을 진행하면서 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말한 예단비 명목의 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 집에 드릴 냉장고와 TV도 사주셨어요. 경이야, 아빠가 집까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정도밖에 못 해줘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충분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뭘. 감사해요. 저 결혼하면 행복하게 잘 살게요. 아버지한테도 평생 효도할 거고요. 효도는 무슨, 두 사람 잘 사는 모습이나 보여주면 그게 효도지. 아버지는 이제 다 정리하고 고향 내려가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지내려고 해. 친구가 싼 값에 돈 몇 마지기를 주기로 했거든. 가끔 놀러와. 결국 그러기로 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 게 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혼 이후에 제가 가정을 이룬 모습을 보신 후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벼농사를 하며 지내셨습니다. 결혼 후에 저희는 크지는 않지만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를 갖기로 남편과 합의했습니다. 현철 씨, 우리 아이는 아파트 대출금 다 갚고 천천히 갖기로 하는 거 어때? 나야 그러면 더 좋지. 우리 경이가 나랑 정말 생각이 똑같구나. 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어. 그러려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그래, 나도 열심히 일할 거야. 우리 같이 화이팅 하자. 그렇게 저는 빵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모았고 남편은 택시기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기념일이나 제 생일에 항상 작은 선물이라도 사와서 저를 기쁘게 했습니다. 본인도 피곤할 텐데 제가 힘들까봐 더 많이 걱정했고 집안일도 함께 해줬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저희는 아파트 대출금을 다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갖기로 한 후에 1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불임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남편의 정자가 수도 적고 기능도 많이 약해져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경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아이를 갖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무슨 소리야. 다 길은 있어. 포기하지 말자. 당신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고심 끝에 저희는 시험관 아기를 낳으려고 시도했고 정말 하늘이 도우셔서 첫 번째 만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게다가 쌍둥이였습니다. 남편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기뻐했습니다. 경이야, 고생 많았어. 나 너무 기쁘다. 눈물 날 것 같아. 우리 쌍둥이 낳아서 잘 키워보자. 몸은 괜찮아? 힘들지? 아직 초기라서 괜찮아. 나는 남들 다 하는 입덧도 안 하고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효도를 하네. 그래 여보, 우리 애들 낳아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조금 무리를 해서 개인 택시를 시작했어요. 회사에 산업금을 내지 않아도 돼서 이제는 열심히 모을 일만 남았다고 기뻐하며 둘이서 택시 앞에서 간단하게 제사도 지냈습니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저희 쌍둥이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당신도 이야기해. 우리 남편 일 잘 되게 도와주시고 무사고로
안전 운행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며 저희 둘은 깔깔 웃으며 행복해 했어요. 그때는 남편과 함께 평생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서 저는 쌍둥이 딸을 출산했어요. 남편과 정말 기뻐하면서 아이를 한 명씩 안아들고 잘 키우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더러 고생했다는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 우리 딸들 같이 돌보면서 잘 키우자. 그래, 당신도 수고했어. 일하느라 힘들지? 아니야. 나 결혼하고 나서야 행복이 뭔 줄 알았어. 너랑 우리 아이들 보면서 더 책임감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던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저는 아이를 낳고 조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쌍둥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첫째를 재우면 둘째가 일어나서 울고 아이들 보느라 새벽에 저는 잠도 못 자고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은 낮이고 새벽이고 일을 하느라 아이 돌보는 데는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나가지 않을 때는 남편이 도와줘서 수월했지만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남들은 친정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친정 엄마가 없어서 도움을 받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벼랑 끝에서 썩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혹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이 낳을 때조차 관심도 없던 분에게까지 그런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래, 네가 웬일이냐? 저 쌍둥이 낳았어요. 딸 둘이에요. 그래? 근데 어쩌라고? 그게 제가 요즘 아이 둘을 돌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데요. 혹시 저희 집에 와서 조금만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낮에만 잠시 오셔서 아이 분유만 타주시고.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지금 그게 말이야, 방구야. 내가 네 애들을 왜 돌봐주니? 나 그럴 시간 없어. 무슨 애를 한꺼번에 둘이나 싸질러 놓고. 야, 우리 연락도 잘 안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뭐? 됐어. 네가 싸지른 똥 네가 치워. 전화하지 마라. 어머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후에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너무 기가 찼고 똥을 싸질렀다느니 하는 말에 화도 치밀러 올랐어요. 내가 뭘 기대하고 전화를 걸었나 후회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서 열심히 아이들을 돌봤어요. 그런데 너무 기력이 없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제 증상을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나서야 제가 산후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한 채로 멍하니 기계처럼 아이들 분유를 타주고 재우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경희야, 힘들면 가사도우미 분이라도 부르자. 아니면 베이비시터 그런 분 쓰자. 너 기력 되찾을 때까지만이라도. 미안해,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당시에 남편이 대출을 조금 받아서 개인 택시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도 많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일을 그만둔 터라 생활비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돈이 어딨어. 애들 둘 분유값 대기도 벅찬데. 괜찮아. 너 하나도 안 괜찮아 보여. 내가 같이 아이를 봐야 하는데. 경희야,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내가 힘내볼게. 산후 우울증 같은 거 극복할 거야. 정말로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을 재워놓고 나면 저도 모르게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이었어요. 왜 어디서 뭘 하고 지낼지 모르는 친정 엄마가 그립고 또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에게 더한 불행이 성큼 눈앞에 다가온 사실도 모르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저는 아이들을 최대한 잘 돌보려고 애썼어요. 남편도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며 제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100일을 앞둔 어느 날, 그날도 아이들을 재워놓고 잠이 안 와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이라서 웬일인가 싶은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응, 여보, 어디야? 제 말에 낯선 사람이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사고가 났는데 이 핸드폰 주인분 아내 되시죠? 네? 사고요? 제 남편이 사고가 났어요? 네, 지금 많이 다치셨어요. 그 구급차로 이동 중인데 그 앞에 병원으로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호흡이 불안정하고 맥박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신이 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새벽에 일을 나갔다가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평생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음주운전 하던 차가 역주행을 했고 그대로 남편의 택시를 들이받았던 겁니다. 남편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울면서 옆집 벨을 눌러서 아주머니에게 저희 아이들을 부탁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의 이름을 말하고 남편이 누워있는 곳으로 갔는데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너무 참담한 모습이었어요. 여기저기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곁에 가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봐. 괜찮아? 여보! 그러자 남편은 억지로 눈을 뜨더니 저를 보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운 채 작게 말했어요. 경이야, 미안해. 우리 쌍둥이 잘 돌보고 내 앞으로 사망보험금 들어놓은 거 알지? 그거 가지고 잘 살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난 당신 절대 못 보내. 의사 선생님, 어떻게 좀 해봐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하고 바로 의식을 잃었고 과다출혈로 인해서 결국 이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다시 살려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저를 간호사분들이 진정시켜줬어요. 겨우 진정제를 맞고 나서 정신을 차린 저에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분 잘 보내드리려면 기운 내시고 가까운 분들에게 연락하세요. 가까운 분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전화를 걸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횡설수설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걔가 왜 죽어? 거짓말 치지 마. 걔 안 죽어. 내가 죽도록 패도 안 죽고 살아서 멀쩡히 학교 가던 놈이야. 내가 죽어라 해도 안 죽던 놈이라고.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대개 아들이 죽었다고요. 몰라. 죽든 말든 죽어도 내 알 바도 아니고. 뭐라고요? 당신이 인간이야? 당신한테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세상을 떠났다고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저도 지금 미칠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이 그 사람 어머니였으니까 그래서 연락한 건데. 제가 울면서 말하자 시어머니는 피곤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 지금 술 많이 마셔서 피곤해. 애가 자꾸 무슨 현철이가 죽었다고 헛소리를 해. 걔가 그렇게 쉽게 죽을 놈이 아니라니까. 아이, 끊어. 남편을 얼마나 괴롭히고 살았을지 다시금 깨닫게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저희 아버지는 급하게 KTX를 타고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아무 기력도 정신도 없던 제 대신에 남편의 장례식 절차를 도와주셨어요. 저는 쌍둥이 아이들을 장례식장에 데리고 와서 망연자실해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이 당장이라도 이건 꿈이라며 저를 안아주러 올 것만 같았어요. 다시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고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갔어? 여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아빠, 이거 꿈이죠. 저 자고 일어나면 우리 현철 씨 살아 돌아오는 거죠? 아이고, 우리 딸 어떡하면 좋냐? 아휴, 김서방, 왜 그렇게 일찍 갔어? 아버지도 저를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를 치른 지 하루가 지나고 난 후에야 장례식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착해서 영정사진을 보고 찔끔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하더니 앉아서 계속 술만 퍼마셨어요. 그러게 살았을 때 지 엄마한테 잘했어야지. 다 지 업보지 뭐. 지 명예 못 간 거야. 에이그. 저 사람이 저러고도 남편의 친엄마가 맞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냥 내쫓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라는 생각에 애써 참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참지 말고 멱살을 잡고 내쫓았어야 됐다는 생각은 나중에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남편의 발인까지 다 하고 나서 저는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서 거의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무 기력도 없이 누워만 있는 저에게 아버지가 죽을 사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이야, 이제 두 딸 생각해서라도 네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김서방은 아마 좋은 곳 갔을 거야.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아무렴. 그러니까 경이야, 기운 차리고 제발 잘 먹어라. 너 몸이 그게 뭐니?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제 두 딸들을 바라봤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고 있던 딸들의 모습을 보니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도 않는 죽을 억지로 입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자 여전히 남아있는 남편의 채취와 옷가지들을 보고 나니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쌍둥이 두 딸을 보며 저는 억지로 기운을 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울증이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좋아지지 않았을 때라서 무기력한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30분 정도는 명상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유모차에 싣고 산책을 나가며 차차 나아지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제가 저축해뒀던 돈들이 바닥이 나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아이 둘만 돌보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찾기 시작했어요. 당장 아이들을 맡기고 일을 가야 하는데 부탁할 사람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언뜻 떠오르기는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잊어버리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인간이 현철 씨 죽고 나서 어떻게 했는데. 됐어. 그런 인간한테 우리 귀한 딸들 맡길 생각조차 하지 말자. 방법을 찾자. 방법을. 하지만 당시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려고 해도 인원이 다 찼다며 거절을 당했어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세상이 저한테 막다른 길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절망에 빠지다 못해 저는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눈을 감기 전에 저에게 말했던 당부의 이야기들을 부적처럼 마음에 새기고 두 딸을 돌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제 근황을 살피러 오셨어요. 손녀들이 보고 싶기도 하셨겠죠.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뜬 지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 아버지께서 안방에서 남편의 옷가지들을 둘러보다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경이야, 이제 김서방 보내줘라. 저 유품들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야? 네가 보내주지 않으면 네 걱정하느라 김서방도 구천을 떠돌면서 괴로워할지도 몰라. 아빠, 내가 저걸 어떻게 버려요? 난 못해요. 난 도저히 그 사람 못 보내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저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빠가 도와줄게. 너도 다 잊을 수는 없겠지만 쌍둥이 손녀들 생각해서 다시 힘내고 일을 해야 하지 않겠니? 찬찬히 정리하자. 옷들은 아빠가 가져다가 태워버리고. 아빠 안 돼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경이야. 유품도 정리하고 김서방이 남긴 재산들도 다 정리해야지. 그래야지 김서방 마음도 편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저는 남편이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했던 게 떠올랐어요. 남편이 죽어가면서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쓰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저는 그 돈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지냈던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씀대로 모든 걸 정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험금 계약서를 찾았습니다. 사망보험금 계약서 사이에서 남편의 유서까지 발견하게 됐어요. A4 용지 5장에 빼곡히 적힌 글들의 시작은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경이야, 내가 혹시 몰라서 이 글을 쓰고 있어. 이건 내 유서야.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네 곁에 없겠구나.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는 지금 뱃속에 우리 아이들을 가진 채로 쿨쿨 코를 골며 자고 있네. 유서를 보자마자 저는 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꺼이꺼이 우느라 제대로 유서를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을 퍽퍽 치고 있다가 겨우 진정한 뒤에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과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당부들이 적혀 있었어요. 남편은 유서에 공증까지 받아놨더라고요. 저는 그 유서를 찬찬히 몇 번씩이나 읽고 난 후에야 남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보험금은 10억이나 됐어요. 보험사의 확인 끝에 저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수령한 날에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 한 통 없던 시어머니에게서 귀신같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려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예, 너 현철이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있지? 네? 그걸 어떻게? 그 돈 받았지? 하마터면 내가 홀랑 너한테 다 줄 뻔했네. 그거 하나도 손대지 말고 고스란히 나한테 송금해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제 앞으로 남겨둔 사망보험금을 어머니가 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럴 자격 없으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 봐라. 내 아들 죽어서 나온 사망보험금을 왜 네가 가져? 이거 아주 도둑년이네. 너 딱 기다려. 내가 너희 집으로 갈 테니까.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나서 저와 남편이 결혼한 뒤로 한 번도 오지 않던, 제가 아이 낳고 힘들어서 부탁할 때도 매몰차게 거절만 했던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댔어요. 인터폰 화면 속에 시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사이코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문을 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야,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저는 도망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전히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있는 시어머니가 제가 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를 노려보고 바로 제 머리끄덩이를 붙잡았습니다. 인연이 이거 말로 하면 안 되지? 야, 빨리 내놔. 내 아들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내놓으라고.
저는 시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래요, 어머니? 아니, 이 아줌마야. 당신이 무슨 엄마 자격이 있다고 이제 와서 이 난리야? 그래.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 아들 죽으니까 넌 떨어진 돈 받고 편히 살겠다 이거지? 내가 그 돈 그냥 홀랑 너한테 넘길 것 같아? 내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에 잠들어 있던 아이들이 깨서 소리내어 울었고 당황한 저는 아이들을 보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본 손녀들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돈 타령만 했습니다. 야, 어딜 도망가? 돈 받은 거 내놓으라고! 저는 아이들을 다시 재운 후에 시어머니를 끌고 거실에 나가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한평생 현철 씨 괴롭히고 산 거야? 여기 조용히 앉아 있어. 내가 현철 씨가 남긴 거 가져다 줄 테니까. 그래, 진작에 그렇게 나와야지. 돈이 얼마나 되니? 전세살이 지긋지긋했는데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로 이사나 가야겠다. 이제야 내가 아들 덕을 보겠네. 그리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의 유서를 가져다가 시어머니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어머, 얘가 곱게 주지 못하고 이게 뭐야? 이거 돈 아니잖아. 아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읽기나 해요. 당신이 그래도 인간이라면. 제 으름장에 시어머니는 유서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유서를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뭐야? 편지야? 아, 이거 됐어. 돈이나 내놔. 내던진 유서를 다시 주워서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할 테니까. 제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리고 찬찬히 남편의 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서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남긴 이야기도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학대하고 괴롭힌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을 보육원에 내다 버렸다가 남편이 억지로 다시 찾아온 일 등 저도 남편의 유서를 보고 나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지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없이 유서를 다 읽고 나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있나 보다 생각했어요. 얘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이제야 미안한 생각이 드세요? 구구절절 써있는 남편의 마음 이제 다 아셨죠? 당신은 남편 친어머니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낳아줬다고 다 엄만 줄 알아요. 당신 내 집에서 꺼져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 찾아올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고함을 지르자 시어머니는 가방을 챙겨서 집 밖으로 나가려다가 뒤돌아서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 돈 좀만 떼어주면 안 되니? 내가 요즘 힘이 들어서. 당신이 인간이야? 썩 꺼지지 못해? 현철 씨 유서 읽고도 그런 말이 나와? 당신은 정말 악마야.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시어머니 어깨를 밀며 그렇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 집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의 유서를 읽어봤어요. 본인 어머니에 대한 한서린 글들을 보고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남성 편력과 폭력을 다 견디고도 그렇게 건실하게 살아줬던 착하기만 한 제 남편이 허망하게 가버린 것에 대해서 하늘에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나온 돈으로 남아있던 빚들을 갚고 나서 무얼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이들을 먹일 이유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걸로 창업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제가 살던 지역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이유식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한번 사간 사람들은 꾸준히 재구매를 해줬고 입소문이 나서 점차 사업이 확대되어 갔어요. 웬만한 대기업의 임원들만큼 저는 돈을 벌게 됐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지금은 꽤 많은 자산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두 딸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 중 첫째 딸은 음악을 좋아해서 피아노 등 악기들을 배우고 있고 둘째는 미술에 흥미를 보여서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두 딸이 유치원생이 됐을 때 왜 자기들은 아빠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딸들이 말했습니다. 우와, 이게 아빠야? 우리 아빠 정말 잘생겼다. 그렇지?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두 딸이랑 엄마랑 지켜주고 있어. 시간 날 때 아빠 계신 납골당 가서 인사드리자. 응, 엄마. 아빠가 너희들 많이 사랑하셨어. 그거 꼭 기억해야 돼. 응, 기억할 거야. 지금은 중학생이 된 저희 딸들은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와 미술도 꾸준히 열심히 배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들이라고 손가락질 받게 하지 않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한때 우울증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자주 웃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지만 남편이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며 이제는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았던 남편이 그곳에서는 행복하고 편하게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하세요.